안녕하세요. 앵커의 책방 신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르다와 틀리다를 헷갈려서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곤 하죠. 이런 말실수는 사실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어떤 이들을 틀리다고 취급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를 통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전하려 합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책 마음의 과학 편에 수록된 신경인류학자 박한선 박사의 마음의 진화, 약하니까 인간이다의 주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한 신경인류학은 진화적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양한 문화나 사회에서 마음의 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동성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정확히 1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이전엔 수세기 동안 기독교 문화권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죄악으로 여겨졌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극작가도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2년 동안 수감됐습니다. 컴퓨터를 고안해낸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도 동성애자였는데요. 감옥에 가는 대신 강제로 호르몬 치료를 받고 화학적 거세를 당한 뒤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던 시기엔 약 1만 5천 명의 동성애자들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희생됐습니다. 나치는 이들 동성애자의 의복에 핑크 트라이앵글을 붙여서 별도 관리했을 정도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전쟁 중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독일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섰는데요. 동성애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중엔 보상 신청을 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독일에선 1970년대까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형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과 의사들이 동성애를 질병으로 규정했을 때 일부에선 오히려 반겼다고 합니다. 처벌보단 차라리 치료가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생기는데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로버트 스피처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우연히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에 갔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정신질환 기준을 개정하자고 학계에 제안을 했고,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동성애가 질병도 범죄도 아니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동성애뿐 아니라 과거엔 정신장애도 범죄로 생각했어요. 정신장애를 겪을 때 나타나는 나약함, 우울함, 불안 등이 모두 신에 대한 죄라고 생각해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질병으로 여기고 의학적 도움을 주고 있죠. 하지만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왜 너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지? 라며 나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애초에 정신장애는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걸까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나 해볼게요. 과연 수렵채집 사회에서 인간의 보통 수명은 몇 세였을까요? 이 보통 수명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나이를 말하는데요. 수렵채집인의 평균 수명은 21에서 37세인 반면 보통 수명은 72세였다고 합니다. 원시 사회의 평균 수명이 짧은 건 이 평균의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유아 사망이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면 과거의 인류도 지금과 큰 차이 없이 오래 살았다고 해요. 문명사회가 시작되면서 의료와 보건기술, 영양환경이 많이 개선됐죠. 그 덕분에 인간이 태어나 어린 나이에 죽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200세, 300세까지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싶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인간이 오래 사는 쪽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자식을 건강하게 많이 낳도록 진화한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과학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조상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인지, 감정, 생각, 행동 등은 모두 원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의 명예교수 폴 에크만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감정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 어디서나 존재하는 공통된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감정은 6가지라고 해요. 바로 분노, 혐오, 공포, 기쁨, 슬픔, 그리고 경악입니다. 6가지 대표적인 감정 중에서도 프라임, 즉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공포인데요. 이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은 진화적으로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포유류뿐 아니라 파충류도 갖고 있으니까요. 예컨대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 높은 곳에 대한 공포, 소리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이 대개 가지고 있죠. 이런 일반적인 공포 외에도 특정 개인만이 겪은 경험에서 오는 공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누군가 침입해 협박을 당했다거나 집에 불이 났다거나 하는 경험을 하면 그에 따른 공포가 생기겠죠. 그런데 한 번도 뾰족한 것에 찔려본 적도 없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환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위협적 대상에 대해 자동화된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자동차 공포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 자동차를 위험으로 접하게 된 게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뱀은 어떤가요? 이 뱀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포의 대상으로 계속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뱀에 대한 불안 반응을 이미 갖고 태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른바 화재 경보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화재가 나면 불을 감지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방사되고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화재 경보기의 센서는 민감도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할까요? 만약 별로 크지 않은 불에 센서가 작동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온다면 많은 물건이 물에 젖고 말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 물에 젖은 물건들이야 말리면 되고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가급적 애매한 순간에도 센서가 켜지는 게 유리합니다. 공포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공포증도 애매한 경우에 일단 작동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자가 나타났는데 고양인 줄 알고 덤덤히 있다간 잡아먹히고 말겠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공포 반응은 오랜 시간의 진화를 통해 최적으로 맞춰진 적응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우울증은 어떨까요? 이 3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정신장애가 바로 우울증인데요. 증상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이 더욱 본인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사회, 한국이나 일본에서 심한 편이죠. 그래서 일본 정신과 학회에서 고코로노 가제, 즉 마음의 감기라는 캠페인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 특히 우울증은 아주 흔합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문제니까 그냥 힘들 때 병원에 가도 괜찮습니다. 편견을 없애세요. 이런 내용으로요. 우울증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란 인식을 심어줘 사회적 편견을 깬 것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어본 적 있다고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문제는 우울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단 겁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캠페인이었지만 감기 정도의 병이라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인식을 낳은 거죠. 그런데 사실 우울증은 감기보다는 훨씬 심각한 병입니다. 이 진화적 측면에서 불안과 공포는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이득을 주었지만 우울은 과연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전해져 온 걸까요? 그래서 과연 우울이 인간에게 어떤 이득을 주는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우울한 감정이 어떤 신호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우울한 상태를 알려서 이득을 취하려는 신호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산후 우울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인데 이 춤을 추고 기뻐해야 마땅한 일일 텐데 실제로 수많은 산모가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죠. 산모 중 80% 이상은 가벼운 우울감, 즉 베이비 블루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태의 우울장애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일부는 판단력을 잃고 사고 장애로까지 이어져 심하면 아이를 죽이는 경우에까지 이르릅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인류학자이자 진화의학자인 에드워드 하게는 이렇게 극단적 사례들을 연구한 결과 아이를 잘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산후 우울감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엄마 혼자서 육아를 하지는 않죠. 남편도 육아에 동참하고 할머니도 도움을 주고 다른 가족들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엄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건지 포기할 건지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바로 산후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자원을 줄 건지 말 건지를 두고 주변 환경과 타협을 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비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했는데 어떤 도움도 청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죠. 이럴 경우 첫째나 둘째 아이의 생존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출산한 아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게 하겐의 자원 요구 전략으로서의 우울증 가설입니다. 만약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산모가 늘어난다면 그 사회가 아기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신호가 온 겁니다. 어려우면 말로 도움을 호소하면 되지 왜 굳이 우울증이란 감정으로 나타내는 건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처럼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언어 사용 시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이 포유류가 등장한 게 최소 6천만 년 전인데 비해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건 멀게는 20만 년 전, 가깝게는 4만 년 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선 언어가 없던 시절에도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물론 모든 우울증을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엔 다른 유형의 우울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군대나 직장 같은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누구라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도 절로 숙이게 되고 큰 소리도 못 내죠. 이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비자발적 패배 전략입니다. 이처럼 오로지 생존을 위해 마음의 형질들을 바꾸는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신과 의사이자 진화의학을 연구하는 존 스티븐스, 존 프라이스, 앤서니 스티븐스 같은 학자들이 비자발적 패배 전략으로서의 우울 전략을 주장했습니다. 인간 사회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생존과 번식,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직 젊고 주변 상황을 잘 모르는 개체라면 패배 전략이라는 우울한 반응을 통해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탐색하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비자발적 패배 전략으로서의 우울장애는 분명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류가 앓는 질병 중엔 진화의 속도가 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한 것들도 많습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허리 디스크가 대표적이죠. 근시나 충치, 안구건조증, 거북목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ADHD, 즉 주기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마음의 질병도 그렇습니다. 이 용어가 등장한 지는 불과 반세기도 안 됐습니다. 과거엔 질병으로 분류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심각한 ADHD 환아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상과 ADHD 사이의 경계는 우리 사회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산한 아이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ADHD의 기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8살이나 9살 먹은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앉아서 수업에 집중하고 다른 아이들과 장난도 치지 않고 얌전히 있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많이 배워야 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집중력도 키워야 하고 학습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 흐름을 바꿀 순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의 흐름을 바꿔서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적응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신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분명한 건 정신장애를 초래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진화의 산물이란 겁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보이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과 감정, 이상한 생각이 알고 보면 진화 과정에서 얻게 된 산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너그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인간에겐 6가지 감정이 있다고 했었죠. 기분이 많이 좋으면 조증이라고 하고요. 우울이 심하면 우울증, 분노를 자주 내면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합니다. 또 혐오가 심하면 강박장애, 공포가 심하면 공포증, 경악을 심하게 해도 불안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이 진화하면서 얻게 된 여러 감정들이 심하게 오래 유지되거나 개인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면 정신장애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기분이 지나치게 좋은 조증은 4에서 7일, 우울장애는 14일 이상 지속되면 임상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불안장애는 아주 종류가 많아서 경우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기억해야 할 건 아주 심각한 증상이 오래 유지될 때 정신장애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조금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해서 정신장애라고 의심하는 건 섣부른 걱정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대개 사춘기 이전에는 거의 발병을 하지 않죠. 조현병이나 우울장애 등은 20대에 많이 발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생식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진화적인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정신장애가 생기는 건지도 모릅니다. 젊은 세대의 정신장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죠. 요즘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조현병 얘기도 해볼게요. 이 병은 100년 전만 해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1899년에 조발성 치매라는 병으로 처음 명명된 이후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죠. 이 정신분열병이란 이름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단어를 옮긴 겁니다. 마음이 나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말 때문에 다양한 편견이 생겨난 뒤에 뇌신경 구조를 고르게 조율하는 데 이상이 생긴 상태라는 의미를 담은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조현병은 환청, 망상, 무기력, 부적절한 행동 같은 증상들을 주로 나타내는 정신장애 일종입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요. 자신의 의지나 대화를 통해서만 치료하긴 어렵습니다. 조현병 증상이 심한 환자를 만나서 대화하면 어색하고 말이 잘 안 통하고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전체 인구 중 조현병 환자의 평생 유병률이 1%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원인을 잘 모릅니다. 다행인 건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좋아지고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약을 먹지 않으니 증상이 재발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현병 환자들이 대부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됐죠. 결국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조현병 환자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부터 끊어야 할까요? 사회적 편견을 줄여서 이 조현병 환자도 부담 없이 약을 먹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살은 신경인류학과 정신의학의 미스터리입니다. 자살을 하는 동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안가로 밀려와 집단 자살을 택하는 고래, 혹은 어미와 자식을 잃었을 때 자살을 택하는 원숭이나 침팬지처럼 동물 중에서도 자살을 하는 보고가 있긴 하죠.
하지만 인간의 자살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린 우울증에 빠집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영국엔 사람들이 공유하는 목초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땅에 양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풀을 먹였다는 거죠. 그런데 공유지에서 자라는 풀이 공짜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양을 데려와 풀을 먹였겠죠. 그 바람에 점점 공유지의 풀이 사라지자 양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면서 하나둘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취약한 양부터 죽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식, 사회에 대한 책임감, 상호 간의 이해, 믿음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죠. 이런 공유 자원들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런 공유 자원들을 다 써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원을 쓰려는 사람만 있을 뿐 나눠주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죠.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현대사회에서 자살률이 늘어나는 건 아마도 이 같은 공유 자원의 고갈과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게 있죠.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해 침대에 눕히곤 다리가 침대 밖으로 나오면 자르고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늘려서 죽였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사용해 사람들을 재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상상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 기준에 맞는지 따져가며 평가해 온 건 아닐까요? 흔히 정상과 비정상을 갈라서 생각하는데 정상이란 상상의 개념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모두 다 다른 상태인 게 정상입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내는 여러 증상들은 사실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인간성의 본질이에요. 그들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적절하고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다 보면 아마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도 관대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박한선 박사가 전하는 마음의 진화, 약하니까 인간이다의 주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원시시대부터 비롯된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 정신장애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러니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좀 더 너그럽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것이 그가 하고 싶은 말의 요체입니다. 어떠세요? 공감이 가시나요? 포용과 관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